예,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예, 계산 문제 힘들죠?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커피를 또 쏟아 놓으셔서, 감사. 예, 아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쵸, 네. 44쪽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론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왜 완전경 시장 뭐 이런 거 했죠, 그죠? 그래서, 시장 형태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이 중요하다.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경쟁이 완벽한 시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참여자가 다수여야 한다. 참여자가 다수이란 이야기는, 완전히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갈 건데요. 참여자의 수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참여자는 한전처럼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배할 수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가격 수능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완전하다. 그 이야기는 정보 비용 자체가 없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서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면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하죠. 동질적 재화라는 이야기는 품질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초과 수익은 절대 없고 정상이익만 존재한다. 왜냐? 어마어마하게 자잘한 수많은 공급자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 동질적이라는 게 일몰일가라는 이야기니까 똑같은 가격이죠. 똑같은 가격으로 시장 활동을 하니까 남보다 많이 벌 가능성은 아예 없고 다들 정상이익밖에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있다. 작으니까. 그래서 진퇴의 자유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격 결정자라고요, 가격 수능자라고요. 가격 수능자, 시장이 결정된 가격을 따라가기만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어디에서 주로 써먹을 거냐 하면은 이제 분석할 때 써먹을 거예요, 이렇게. 예컨대 이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다. 그럴 때 이게 5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치자.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가죠. 그러면은 가격은 이제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이야기는 기존의 공급자는 500 받으면 정상이익이에요. 균형 가격이 정상이익이니까요. 그런데 600 받으면 정상이익이에요, 초과 수익이에요. 완전 경쟁은 초과 수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 벌려고 놔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급자가 진입을 하겠어요.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됐다 하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이렇게 조금씩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정도 올 것이고,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다시 딱 500이 된 거죠. 그럼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제로가 됐다고요? 즉 정상이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 경쟁은 초과 수익이 절대로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혹시 이보다 좀 더 들어오면 안 됩니까? 예컨대 애가 50% 증가했을 때 꼭 50%만 공급도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한 70% 들어오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여기서 1이 가니까 가격이 500보다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이거는 초과 손실이에요. 손실 앞에는 장사가 없죠. 그러면 아까 완전 경쟁은 그렇죠. 진입만 자유라 그랬어요. 퇴거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아도 스스로 망해서 없어져요. 그게 완전 경쟁이에요. 누군가가 막 뒤에서 도와준다고요. 시장에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완전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냉정한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텔레비에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가 뭐 중소기업이라고 도와야 된다고요. 쥐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시장에 맡기자고요. 맡기자 그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 주로 보수 쪽 정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는 뭐 그냥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민주 쪽 정당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보 정당은 아니다. 못 사는 애들은 지들 힘으로 안 되니까 좀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쪽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간다. 이제 어떤 주장이 맞느냐라는 거는 뭐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있지만 정치적 견해는 일체 저는 노 코멘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별 2개 하시고 특성은 중요하죠. 자, 부동산 시장이 일반재화, 즉 동산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지리적인 조정성, 다른 말로 부동성이죠.
또는 개별성 또는 내구성 등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재반 특성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좀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특성은 항상 차이점이 없고 방금 읽어보셨다시피 부동산은 일반재와 동산하고 비교할 때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부동산 시장과 일반재와 시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주로 묻는 것이다. 바로 이걸 이해하시려면 항상 일반재와 시장과 비교하셔야 돼요. 예컨대 부동산 시장은 복지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비표준화된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략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곤란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특성도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장의 비조직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다. 그래서 장기성.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하나 더 쓴다면 자금의 유용성이 중시되는 시장이다. 자금의 유용성이 중시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이렇게 줄여서 배운다 그랬죠. 호기수거 조장법이다. 조심할 건 이쪽이에요, 이거. 시장법도 아니고 시매법도 아니고 조장법이다.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지 않은 것. 그래서 혹비수거를 조장하는 법을 만들어 보자. 뭘 뭐 나라 돈으로 수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충 외우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지적이 뭐냐 하면은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 부동성. 그러니까 똑같은 32평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재화시장처럼 약간데 캔커피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600원이니까 이거는 전국이 한 개의 시장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한 개의 시장이요 지역별로 쪼개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좁아진다는 국지적이에요. 이렇게 좁아진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하위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건 하위 시장으로 분화된다. 그런 걸 시장의 세분화 또는 분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비표준화됐다는 거는 뭐 때문이냐는 개별성 때문이다. 부동산은 개개재화하고 다르죠. 일반 재화랑 달라서 동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도 안 되죠. 부동산은 동산처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고 일물일가가 안 된다. 아까도 봤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완전한 시장이에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렇죠. 즉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한 평의 땅은 전국이 수천 가지의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일물일가 안 돼요. 요거는 부증성 때문이다. 부증성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와 같이 균형 가격 형성이 잘 안 된다. 균형 가격.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균형에서 멀어진다.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 거래 빈곡성이라는 것도 개별성 때문이죠. 또는 이제 부동성도 영향을 줍니다. 못 움직이니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죠. 또 개개재와 달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 그런데 캔커피 그러면 600원 뭐 한 가지면 되는데 32평짜리 아파트 그러면 3억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0억 달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서 문제이더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다르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이라는 것도 이 개별성 영향을 많이 줘요. 개별성. 그다음에 이제 국지성이라든가 이 국지성이 다른 말로 부동성인데요. 지역적이라는 이야기죠. 지역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동산처럼 시장 유통기구 형성이 잘 안 된다. 예컨대 뭐 생산자가 있다. 그러면 총판을 지정을 하고 총판이 대리점들 쭉 한 20, 30개 모아가지고 대리점이 소매점포에다 물건을 갖다 주게 한다. 이런 건 이제 동산이 하는 거죠. 동산은 물건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되는데 부동산은 물건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통기구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유통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개업.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이 거래를 알선하는 구조로 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집중 통제가 어렵죠. 이 동산에 관련되는 통제하고 이제 부동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컨대 뭐 자동차에 뭐 부품에 문제가 있다라면 뭐 그 뭐라 그래요, 그제 리콜 같은 거 명령하면 뭐 알아서 다 지들이 끌고 가가지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러고 이제 야 회수 그러면 회수 명령 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컨대 옛날에 뭐 옥시 제품 뭐 문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순간에 백화점에 다 없어지죠.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 그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단속할 때마다 그 지역의 세무공무원들이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가서 봐야 돼, 이거. 컴퓨터 뜯어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단속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 그렇죠. 그럼 단속하면은, 어서오세요. 그러고 이게, 아까 이분처럼 커피를 사와가지고 대접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에 가버릴까요? 전화번호 남겨놓고 잠시 출장 중입니다. 가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PC 하드는 뜯어서 가져가 버리죠. 여자분들은 뜯어서 가져가지 못하겠는데 이거 잘 안 돼가지고. 네, 참, 노트북 쓰세요, 노트북. 노트북 들고 가면 돼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단속 많이 하면 지금 뭐 세종시가 어마어마하게 단속 많이 하거든요. 세종시는 매주 나와요, 매주. 매주 나오면은 이제 뭐 습관이 돼가지고 매주 나오면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자기 일 안 돼요 그냥. 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계속 연락이 되는 분이 있는데 매매기한은 장기성이다라는 거 호가 때문이다. 호가. 자, 부동산은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기한이 오래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리죠.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라는 거는 이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부동산은 내 거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뭐 때문이냐? 이 사회성 공공성은 부증성 때문이에요. 땅은 인간이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고로 국가의 것이기도 하니까 공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부동산이 고가이죠. 고가이다 보니까 내 돈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돈을 빌리기가 쉽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 정도를 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고. 자, 시장의 기능인데 시장의 기능은 시험에서는 참으로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단독 문제로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기능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하자 그랬죠. 자원 배분 기능이다. 시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배분받더라. 그래서 이제 수혜자 공급자가 만나서 스스로 이제 주고받고 배분하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정보가 제공되죠. 시장에서 시장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재화의 량 또는 품질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할 필요도 없는데 왜 특성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건 안 나오냐? 요건 왜 안 나오는 거냐? 간단해요. 요거는 부동산이 동산과 다른 차이점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제학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의 기능은 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덜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자 그러면 자원 배분이 잘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건데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기억나죠? 이렇게 그렇죠. 시장이 실패하면 가만히 있다고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고요. 이제 그때 써먹을 거예요, 그때.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다시 써먹겠다. 이런 게 지금쯤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읽어보시고 많이 써놨는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잠깐 갔다 올까요, 또? 여러분 71조. 71쪽에 2번 보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뭐 그런 거 있죠.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자문비번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뭐 쭉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정도에 갈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보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오셔서요. 자, 46쪽에 보시면, 이 제3자의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자, 거기도 별 2개입니다. 예. 어떤 분이 저번에 4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꽤 해요. 거의 75점 나왔다 그러더만요. 개론. 그리고 이제 야간반인데 이제 그 양반은 둘 다 여자분인데, 이제 상담은 주로 여자분들이 잘 하러 오니까, 남자분들은 뭐 상담을 잘 안 하죠. 고집이 있다 보니까 상담은 잘 안 하고, 이제 고집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또 남자니까. 또 남자가 상담하러 와도 저도 별로 안 반가워요. 농담. 삐지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야간반인데, 양반은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근데 85점 나왔더라고, 또. 그래서, 야, 참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75점 나온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이제 거기는 요약집이 4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집을, 야, 빨리 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6과목 다 한꺼번에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수업에 5월달을 써야 되니까 딱 전주에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를 4월 말에 봤는데, 모의고사 보기 전날, 요약집을 한번 읽었대요. 2시간 걸렸대요, 2시간. 한 번 보는데. 이분은 공부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약집을 한 20번 정도는 읽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래야 암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10월 달에는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냐 하면요. 9월은 모의고사고 매일 시험 봐요, 매일. 이때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는. 고통스럽죠. 매일 그냥 시험 볼 시간을 드려요. 50분, 보통 40분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해, 2시간 반 동안. 한 3시간 정도 하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특강 딱 한두 번 하고 나면은, 2주가 끝나면 이제 3주, 4주 한 약 10일 정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약 10일. 아마 우리하고는 민법 선생님이 뭐 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거기 안 할 리가 없는데 뭐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다고 뭐 혼자서 계속 혼자 자기 공부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쉬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공부를 주간반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오전, 오후, 야간으로 쪼개가지고, 오전에 한 과목 치워. 오후에 한 과목, 야간에. 그럼 이제 이틀이면은 6과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까 2시간에 읽었다는 게 절대 거짓말이 아닌데, 가능해요. 이때는 2시간을 거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안 봐놔야 되겠어요? 좀 많이 봐놔야 되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시험의 핵심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지금 뭐 5월 달에 뭐 점수 잘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 뭐 어디 한강 가서 물 쳐다보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왜냐하면 막 치열하게 좀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점수가 잘 나온 거 좋은 거죠, 물론. 그런데 죄송하긴 한데, 실제 핵심은 이쪽에 있다니까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내 실력을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컨디션까지.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제 목표인데, 제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니까 결혼은 이틀만 하라고, 이틀만. 이틀만 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뭐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틀도 안 하니까 문제지. 네, 농담. 그런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소신에. 왜냐하면 제가 10월 달까지 여러분 합격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따라만 오신다면. 최소한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 있어요. 점수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이거 뭐 결혼은 40개에서 뭐, 우리가 몇 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거 아세요? 64, 24, 24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민법 26개 맞기로 하고 2개만 더 맞자고. 아니, 뭐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 22개 맞으면 되는 거네? 아니, 그렇잖아,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40개 중에서 10문제,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그러면 되고. 그럼 몇 개 맞겠어요? 20개. 운 좋아가지고 2개만 찍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이게. 아유, 부담스럽지 않아, 이거. 실제는 어려운 점수인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하나 틀리면 그 다음에 하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입대를 위해서는 지금 많이 읽어두세요, 지금. 이건 약속해야 돼, 이거. 요약집은 그냥 아주 빠르게 보거든요, 이건요. 뭐, 나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번 정도는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전까지. 지금 충분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에 뭐 봤다는데. 이해하신 거죠?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매일 2시간씩 투자해가지고 한 200번 볼까 봐서 걱정이에요. 걱정이긴 한데, 20번 정도.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결론은, 충분히 점수가 나오도록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옛날 강의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어떤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즉시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제 그래서 이 파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우리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 표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효율적 시장에는 파머는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딱 이름 보니까 이놈이 제일 약해 보이네요. 제일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강한 순서로 간다라면 이렇게 돼 보이죠. 1, 2, 3등. 그럴 때, 자,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일단 반영되는 정보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석 수단은 어떤 걸 쓰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있느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니면 초과 수익도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죠.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은 과거 정보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현재 정보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미공개된 미래 정보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줄여놨어요. 책은. 한 칸 빼버린 건데, 요거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자, 약성 과거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여기는 과거 또는 현재 정보까지가 가치에 반영된 거고요. 강성은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정보뿐만이 아니고, 아직 공개가 안 된 미래 정보까지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 약성은 이러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하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자 중강성 과거나 현재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인데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즉 과거나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 수익은 없고요. 오로지 정상 이익밖에 얻을 수 없는 시장이 중강성이죠. 강성은 효율성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즉 공개가 안 된 정보까지도 이미 가치를 밀어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 이제 분석 자체가 불가능 또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분석이 뭐예요? 분석. 어널리시스 분석이라는 게 모르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견해가 아는 걸로. 그러니까 아는 정보로 유익한 결론을 내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계적 분석이라는 건 아는 자료를 쭉 정리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불확실성 하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건 이제 통계 이외의 영역이다 그 이야기예요. 과학 이외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정보인데 어떻게 분석하겠느냐? 분석 불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수익은 절대로 안 되고, 즉 과거나 현재 미래 정보 모두가 이미 가격을 밀어 올렸으니까 초과 수익은 안 되고 정상 이익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기억하면은 웬만한 거 거의 다 맞추죠. 근데 조금 더 가보면 아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한참 있다 가치에 반영된다고요.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된다고요. 그 즉시.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요.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공개됐다. 개발 정보.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개발한 이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삼성의 어떤 회사가 뭐 분식 회계로 문제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즉시 가격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즉시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보는 가치에 한참 있다 반영된다고요? 즉시 반영된다고요? 이런 걸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공개되는 정보가 그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걸 우리가 중강성이라 한다. 그럼 과거 정보는 어떻게 됐단 말이냐? 과거에 공개될 때 부동산의 가격을 밀어 올렸을 것이다. 옛날 개발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이미 가치를 다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을 백날 해봤자 초과 수익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오로지 정상 이익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예컨대 우리 남양주 쪽에 어떤 개발 정보가 있다라고 칠게요. 지하철역은 이미 있으니까, 예를 들어 KTX나 GTX가 들어간다 가정하자. 가정입니다. 아직 발표된 거 없어요. 그러면 개발 정보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 호평 근처로 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가치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공개된 정보네요. 현재. 그래서, 오늘 이제 남양주 학원에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느냐. 여기 원래 땅값이 한 평당 1,000만 원 했는데, 이 GTX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팔면 돈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중개업소에. 사장님 여기 평당 1,000이죠, 1,000. 뭐 개발된다 그러던데 빨리 사야 되겠는데 이랬더니 이미 올랐어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개발된 다음에 올라간다고요? 이미 올랐다고요? 네, 즉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1,000에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래서 현재 공개된 정보 가지고는 초과 수익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진작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정말 초과 수익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다면, 예컨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이제 미래 정보인데, 초과 수익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여기에 GTX가 들어온다 또는 KTX가 들어온다, 요거만 알았지. 어느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역에서 가까운 지역인지 몰라요. 대부분 몰라.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알았다. 정확한 역사의 위치를 알았고, 그 주변에 빌딩, 막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다. 상업지역. 그런 건 공개된 정보예요? 공개가 안 된 정보예요? 그렇죠. 미공개된 정보죠. 그래서 이걸 안다면, 저는 올라간 가격으로 사죠.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이게 다시 발표가 된다면, 나중에 공개된다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3,000까지? 그러니까 초과수익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모르는 정보 가지고 초과수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중강성이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강성을 이해했으니까 만일 시장이 약성이라면 어쩔 거냐? 여기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과거 정보만이 가치에 반영된 거죠. 거로 이런 정보를 분석해봤자 초과 수익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과거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라면 초과 수익이 없을 거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 정보는 초과 수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했던 거를 다시 이쪽으로 응용하자. 강성은 효율성이 너무 높아서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 정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공개될 미래 정보까지가 다 이미 부동산의 가격을 올렸다 가정하는 시장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초과 수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오로지 정상이익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포함 관계가 13회 때 나왔는데 그러고는 안 나오는데요. 쉬워요. 자, 반영되는 정보로 봤더니 얘가 제일 작죠. 그래서 약성은 중강성에 포함되고 이 둘은 강성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봤던 이게 초과 수익이 있을 때는 어떤 때냐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약한데 약성윤리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냐 기본이냐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약성은 기술이니까 약술 이렇게 몸에 좋은 게 약술이죠. 약술 대충 가자고요. 기왕 술을 드실 거면 뭘 드신다고요? 약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뭐 약술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깡 소주가 제일 좋은데 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약술을 먹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는 자,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약성 보시면 자, 표는 뭐 당연히 외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이란 과거 정보가 현재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 3번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지표로는 결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 공개되는 모든 정보가 신속 정확 가계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3번에 자 중간성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의 기본적 분석을 시장은 그래야 되겠네. 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강성이죠. 강성.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자 부동산의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 해도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정보를 획득할 수도 없고 초과인을 획득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당이죠. 이제 할당적 효율성은 조금 까다로운데 가로 1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 그랬는데요. 부동산과 다른 투자를 고려할 때 자원의 할당이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그 이제 중요한 단어는 수익률이 균등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양시장의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2번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이므로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은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인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개념하고 가로 2번에 자 불안정 경쟁과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 뒤에 표를 여기서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이 할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말 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조금 더 쉬운 단어는 배분이에요. 배분. 나눈다. 배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분이 어떻게 배분되면 효율적이냐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시장의 수익률이 균등해지도록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 드렸죠. 수익률이 같아지도록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 어디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 이제 투자를 위해 돌아다니는 데는 500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걸 흐를 유자에서 유동성 현금이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또는 뜰 부자를 써가지고 부동성 현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하고 달라. 떠다니는 것. 어쨌든 뭐 참 우리말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한다 치자. 이분들이 이제 뭐 이런 데 가겠죠 주로. 그럴 때 이쪽에 평균 수익이 10%이고 이쪽이 15%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니까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러면 투자자는 모름지기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너무 비싸면. 그래서 여기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10%가 되면 양시장의 수익률이 달라졌다고요? 균등해졌다고요? 그렇죠. 이런 걸 할당 효율적이라 한다. 조금 더 할게요. 만약에 자 저번 주부터는 갑자기 주식 쪽이 수익이 13% 얘보다 높다고 가정하자. 원래 균등해졌는데 그러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만 있다면 효율적은 빠르기라 그랬어요. 빠르기. 아까 그러니까 빠르게 배분된다면은 빠르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으로 돈을 돌릴 거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진가요? 증가. 주식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주식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양시장의 수익률이 다시
차이가 난다고요? 다시 같아진다고요? 다시 그런 이야기죠.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이제 이해 끝내야 됩니다. 자, 어제부터 갑자기 10였는데 이쪽이 12로 높아졌다 치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면 빨리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증가하니까 수익률은 증가해 감소요? 감소.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양시장 중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빠르게 돈이 이동할 거니까 양시장의 수익률은 달라진다고요?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같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거를 지금도 고민하면 안 돼요. 많이 했습니다. 수익률은 가격 얼마짜리 사가지고 얼마 벌었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1억짜리 사서 1000 벌면 10%. 자,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면 수익률은 높아진다고요? 낮아진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투자할 때는 올라간 다음에 산다 그랬어요? 쌀 때 산다 그랬어요? 쌀 때. 최근에 저번 주에도 했네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가지고 가격 비쌀 때 아줌마들끼리 커피 마시다가 부동산 투자한다고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막 남들 아무도 투자 안 하고 막 일부는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그럴 때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투자라 그러죠. 거꾸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게 힘들어요. 그게. 저도 힘들다고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무장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요. 가끔 헷가닥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틀림없이 쌀 때 사면은 돈 돼. 무조건. 저는 뭐 부동산을 열 몇 개를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그런데 뭐 쓸데없이 이상한 개발 정보 듣고 갔다가 돈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의정부 저 미군 부대 나가는데 거기는 내 가지도 않아 이제 짜증나가지고 캠프 케일린가 뭐 있어요 미군. 그래서 지금 아마 행정타운 아마 일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거기 원래 계획은 법원 들어가고 교육청 들어가고 소방서 들어가고 경찰서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거기. 미군 부대가 워낙 크거든요 거기가. 금호동인데 금호동.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한 7, 8년 거기 한 70평 사놨다가 빌라 하나 지려고 아니면 그 상가 조그만 그 법무사 사무실 지려고 그랬다가 이자만 실컷 내고 이자 조금 못 건졌어요. 손해는 안 봤는데 이자를 조금 못 건졌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쌀 때 사야지. 그래서 오늘 차에 있는 거 막 차에 왜 이렇게 막 이런저런 것들이 차에 항상 많잖아요 우리가. 차에 있는 서류들 정리하려고 이제 아까 가지고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왔는데 보니까 차에 아직도 넣어놨는데 그 경매할 때 왜 그 배당 봉투 집어넣는 그 투입 봉투 있잖아요 입찰 봉투. 입찰 봉투가 차에 있더라고 2개. 황색 봉투 큰 거 있어요 A4지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이제 보증금 넣는 거 편지 봉투 있고. 그거랑 이제 입찰표랑 다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 나 참. 옛날에 한동안 또 경매를 했거든요.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걸 할당 효율적이란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시장의 종류 그러면은 아까 이미 공부했죠 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완전한 시장이 있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완전과 불완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초과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완전 경쟁은 초과 수익이 제로죠. 불완전한 시장 예컨대 독점이라든가 과점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같은 건데 초과 수익이 당연히 있죠 뭐. 예컨대 100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있다 치자. 자 우리 요약식은 500으로 돼 있을 텐데 500이건 1000이건 뭐. 그럴 때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죠.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정보를 얻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럴 때 이 초과 수익과 정보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뭐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할당 효율적이라고요? 없어야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윤 요거는 뭐 빼버려도 됩니다. 한 칸에. 요거는 그래서 요걸 보고 만일 초과 이윤이 없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초과 이윤이 있다면 아직은 할당 효율적이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정보가 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 이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불완전한 시장은 초과 수익이 가능한데 이걸 얻는데 어떤 사람이 정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 뭐 이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럴 땐 불완전한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1000만 원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들어가는 정보를 달랑 정심 사주고 10만 원에 얻어버렸다면 이 990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 이윤이 있는 거니까 아까 없어야 할당 효율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그랬죠.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요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미 나왔죠. 그런데 반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항상 완전 경쟁이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서 사실은 잘 안 하는데 A는 B이다 라는 거하고 B는 또 A이기도 하다. 이런 걸 이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뭐 수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예. 어쨌든 왜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할 수 없냐? 여기 불안전한 시장도 이것도 할당 효율적일 때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있는데 여기 불안전한 경우도 할당 효율적일 때가 있더라. 어떨 때냐? 이 두 개가 같을 때이다. 즉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하고 정보 비용이 다를 때요, 같을 때요? 같을 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불안전한 게 독점인데 독점 시장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정보비용은 기회를 얻기 위한 비용이라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마저도 할당 효율적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자, 부동산 투기의 이유죠. 투기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는 거냐?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거죠, 돈을. 뭔가 남기려고. 고로 투기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때만 하는 겁니다. 즉, 할당 효율적일 때는 안 해요.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신다면 47쪽이 가로 2번이죠. 자, 불안정 경쟁 시장 할당적 효율성인데 동그라미는 안정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나 자,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정보 비용이 준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3번 불안정 경쟁 시장 발생한 초과 이윤과 그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일치한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넘어가셔서 4번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도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번에 결국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을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획득해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할당 효율적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여기요, 여기. 어떤 소수의 투자자가 국토부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우산 정보를 정신만 사주고 얻었다. 남보다 똑같이 얻었다고요? 남보다 싸게 얻었다고요? 그럴 때는 할당 효율적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표 안에 모든 게 들어있죠. 거기 정보비용 계산 문제는 저번 3,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투자 이론에서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할 거예요. 100있죠. 그래서 그때가 사자고요. 다시 넘어올 거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주택시장 하죠. 잠깐 쉬었다 뵐게요.